북한의 끔찍한 굶주림을 피해 시베리아 벌목장으로 간 500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하 40도의 지옥 같은 환경에서 강제 노동과 배신,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이들은 보위부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집단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죽음의 땅 시베리아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밤마다 배 속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2000년대 후반 함경북도 명천군에서 우리 가족은 다 그렇게 살았죠. 고난의 행군이 쓸고 간자리엔 풀뿌리랑 나무 껍질만 남더군요. 배급요? 그게 뭔가요? 동지, 아이들은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큰애는 벌써 8살인데 한창 먹고 자랄 나이에 영양실조로 늘 비실거렸어요. 장마당에 나가봐도 국수 가루 한 줌 사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습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뭘 먹여야 하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막내딸이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서 숨도 제대로 못 쉬더군요. 제 눈앞에서 아이가 죽어가는 걸 보니 정말이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족 전부가 꽃제비 신세를 면치 못하고 길바닥에서 쓰러질 게 뻔했습니다.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죠. 뭘 해야 할지, 도대체 무슨 수를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문이 들리더군요. 러시아, 시베리아로 파견 노동자를 모집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험한 일이라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위험하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당장 굶어 죽는 것보다 더한 위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아이들은 제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제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바이, 언제 와요? 맛있는 거 사와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떠나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를 두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죠. 살아서 돌아오마, 꼭 살아서 가족을 다시 만나리라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땅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씌웠습니다. 컴컴한 배 안은 낯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저처럼 절벽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고향의 산들이 점점 멀어지고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너머로 시베리아라는 미지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 눈빛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고난의 시작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러시아 땅에 발을 디뎠다는 해방감도 잠시였어요. 시베리아 벌목장에 도착하니 우리를 기다리는 건 그야말로 지옥 같은 현실이더군요. 숨쉬면 코털까지 얼어붙는다는 말이 뭔지 그때서야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영하 40도는 예사고 간밤에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진 적도 많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끝없이 이어진 얼음나무들,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그림자 같은 사람들, 다들 우리처럼 북에서 온 동무들이었지요. 아침 5시면 어김없이 기상나팔이 울렸어요. 잠결에 몸을 일으키면 온몸의 관절이 피어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제대로 된 난방시설도 없는 합숙소는 얼음장 같았고 꽁꽁 언 손발을 비비며 밖으로 나서면 얼굴에 찬바람이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하루 종일 도끼질과 톱질로 나무를 베고 그걸 운반하는 일의 연속이었어요. 손발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어지고 망치질 한번 잘못하면 손톱이 깨지는 건 다반사였지요. 한 번은 너무 추워서 도끼를 놓쳤는데 그게 발등으로 떨어져서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피가 흥건하게 솟아나는 것을 보고도 보위부 감시원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정신 차리라오, 동무, 게으름 피울 생각 말라 소리만 질러댈 뿐이었어요. 맞아요. 보위부 감시원들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북조선에서 여기까지 따라온 그들은 우리에게는 사실상 간수나 다름없었지요. 조금이라도 불평하거나 작업 속도가 느려지면 가차 없이 몽둥이 찜질이 날아왔습니다. 혁명 전사답게 일하라 고 소리치면서요. 감시원들의 눈빛은 늘 우리를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또 하나의 추위였어요. 하루 한 끼, 그것도 멀건 강냉이 죽 한 그릇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에 풀어놓은 강냉이 죽은 목구멍으로 넘기기도 힘들었지만 그걸 먹지 않으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었으니 억지로라도 삼켜야 했지요. 굶주림은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일을 해서 번 돈은 어떠냐고요? 우리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당국에 모두 상납되는 것이었지요. 복을 위한 성금이라고 했지만 이건 명백한 착취였습니다. 우린 그저 살아있는 도구였을 뿐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어요. 매일같이 동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어떤 동무는 동상으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다 결국 목숨을 잃었고 또 어떤 동무는 거대한 나무에 깔려 피 한 줌 제대로 흘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밤이 되면 합숙소 안은 슬픔과 절망 그리고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죽은 동무의 얼굴을 보면서 다음은 내가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지요. 흙먼지에 뒤덮인 제 얼굴을 만져보면 거칠어진 피부만큼이나 마음도 황폐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곳에서 아바이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동생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저 푸른 하늘 아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으며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날이 과연 올까? 시베리아의 혹한 속에서 저는 매일같이 이런 질문들을 제 자신에게 던지며 버텼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희미한 희망만이 저를 지탱해 주더군요. 아시겠습니까? 동무들? 그 지옥 같은 땅에서 살 일이라곤 정말 보이지 않았어요. 해가 뜨건 지건 우리 배는 늘 고팠고 희망이란 건 말이죠. 마치 저 겨울강 얼음장처럼 차갑게 우리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나날이었죠.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장 동무들 모두 그랬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일을 해도 돌아오는 건 허기뿐이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하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도 말이죠. 사람의 마음속에선 자유를 향한 작은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더군요. 그 불씨를 다시 지핀 건 바로 박 부대장님이었습니다. 박 부대장님은 우리 공장에서 나이가 좀 있으셨지만 누구보다 강직하고 또 따뜻한 분이셨어요. 어려운 동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기 몫이라도 나눠주려는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동무들 모두 박 부대장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분 말씀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순대도 믿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을 겁니다. 일과가 끝난 뒤 공장 뒤편의 후미진 창고에서 박 부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낡은 창고 안은 습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바깥의 차가운 바람보다는 나았죠. 어통컴한 구석에서 박 부대장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철민동무,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굶어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제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감히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분은 몇몇 믿을 만한 핵심 동무들과 이미 오래전부터 집단 탈북을 모의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우리 몇몇은 보위부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밤마다 은밀히 모여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말이죠. 창고 깊숙한 곳이나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에서 한두 명씩 흩어져서 만나고 헤어지고 그랬습니다. 누가 뒤를 밟지는 않나.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말입니다. 귀속말조차 크게 들릴까봐 숨소리마저 줄이며 속삭였죠. 박 부대장님은 지도에서 탈출 경로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해 주셨어요. 두만강을 건너는 방법, 국경경비대의 순찰시간, 어떤 산길이 덜 위험한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총살당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동시에 찾아오는 미지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뒤섞여서 말이죠. 저는 박 부대장님의 계획에 합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망설일 것도 없었죠.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희망 없는 잿빛 인생만 이어질 뿐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탈출만이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저는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차원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도 잔뜩 경계하며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상상했어요.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은 살얼음판 같았어요. 시베리아 벌판의 추위는 뼛속까지 치이다 못해 마비시키는 것 같았지요. 우리 모두
5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박 부대장님의 신호만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분은 참말로 대단한 분이셨어요. 러시아 경비대의 순찰 경로, 초소, 위치, 심지어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까지 다 꿰고 계셨으니 말입니다. 마침내 저 멀리서 희미한 신호등이 2번 깜빡였어요. 순간 제 심장이 발 뒤꿈치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지요. 동시에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현실인가 꿈인가? 스스로를 꼬집어봐도 아픈 걸 보니 꿈은 아니더군요. 앞서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눈밭 위로 발자국 소리가 사각사각 아주 작게 들렸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울렸어요. 수많은 발자국이 문 위에 새겨지더군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하니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얼어붙은 바람을 가르며 필사적으로 달렸어요.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했겠지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자유에 대한 갈망, 그것 하나만을 믿고 말입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저 멀리서 섬광이 번쩍이더니 추격자들의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왁자지껄한 고함 소리도 들려왔고요. 순간 대열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뒤쪽에서부터 사람들이 넘어지고 흩어지기 시작했지요. 공포가 다시 한번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흩어져라, 숲으로 숨어라 외침이 들렸지만 혼란 속에서 누구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제가 앞서 달리던 몇몇 동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모두 이쪽으로, 눈밭에 엎드려 발자국을 지우면서, 그리고는 손에 쥐고 있던 나뭇가지로 제 발자국 주변에 눈을 쓸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무들도 제 말에 따라 눈밭에 엎드려 앞서간 발자국들을 서둘러 지우기 시작했지요. 추격자들은 우리 대열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고 그들은 넓은 눈밭에 선명하게 난 발자국만 쫓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잠시나마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도 시베리아의 찬 공기는 폐부를 찌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겨우 첫 위기를 넘겼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고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릴 뿐이었지요. 우린 그저 살겠다고 발버둥 친 것뿐이었어요. 밤새도록 죽어라 달렸는데 해가 뜨자마자 저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 개 짖는 소리가 온몸의 피를 얼려버리더군요. 설마 이렇게 빨리 쫓아올 줄은 몰랐어요. 보위부 놈들은 귀신같이 우리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동무들, 더 빨리 정신 차리라우. 박 부대장님이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이미 몇몇 동무들은 숨을 헐떡이며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밭 위로 붉은 번개라도 칠듯 그의 추격은 맹렬했지요. 서원의 칼바람이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눈보라가 앞을 가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그저 서로의 등에 의지해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어요. 발자국이 눈밭에 선명하게 남으니 숨을 곳도 마땅치 않았지요. 그저 달리다가 쓰러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김동무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다리를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더군요. 뼈가 부러진 듯 다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김동무, 괜찮소. 철민동무가 달려가 부축하려 했지만 김동무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가라오. 나 때문에 다들 잡힐라.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우리 모두는 알았어요. 여기서 멈추면 모두도 끝이라는 거요. 그때 갑자기 대열의 한가운데서 뜻밖의 소리가 들렸어요. 박 부대장님, 저기 겁에 질린 얼굴에 한 동무가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추격대 쪽을 가리키며 덜덜 떨더군요. 보위부 놈들이 우리 가족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요.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보위부에 우리가 가는 길을 알려주면. 그 순간 박 부대장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배신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와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동무를 팔아넘기려 하다니. 하지만 그 동무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저 같아도 가족을 인질로 잡혔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잠시 생각했지요. 이봐 동무, 정신 차리라오. 우리가 같이 살겠다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오. 감히 배신을 때리겠다는 말이오. 다른 동무들이 격분해서 달려들려는 순간 박 부대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철민 동무, 김 동무를 부축해서 저쪽 산골짜기 동굴로 가라오. 다른 동무들은 나를 따르라오. 박 부대장님은 재빨리 판단을 내렸어요. 의중 일부가 김 동무를 데리고 은신처로 향하는 동안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동무들이 미끼가 되어 추격대의 시선을 돌리겠다는 말이었어요. 그 순간 배신하려던 동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버려진 겁니다. 보위부 놈들에게 가족을 핑계로 협력하려 했지만 이젠 둘 중 어느 쪽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처지가 된 거죠. 어서 가라오. 서두르지 않으면 정말 다 잡히고 말 거요. 박 부대장님의 다급한 외침에 철민 동무와 몇몇 동무들이 김 동무를 부축해 눈밭을 헤치고 다른 방향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박 부대장님을 따라 다른 길로 접어들었지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버려진 동무의 뒷모습과 고통스러워하는 김 동무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 같은 탈북의 길이었습니다. 국경 지대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우리를 죄어왔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이었지요. 며칠 밤낮을 제대로 못 자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걷다 보니 이제는 정신력으로 버티는 지경이었습니다. 국경비대 국경 수비대들의 감시는 얼마나 삼엄하던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저 멀리 희미하게 불빛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후여 발각될까 봐 숨소리마저 줄여야 했죠. 그렇게 죽으림을 다해 나아가던 중 마침내 약속된 장소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사실 몇몇 동리들은 이미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며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정해진 신호가 있었어요. 밤늦게 특정 장소의 작은 불빛을 3번 깜빡이는 것이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켜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러웠어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저편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2번 깜빡이는 것을 보았어요. 아, 드디어 하는 안도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렇게 인권운동가들과 국제단체 사람들을 은밀히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는 우리를 향한 연민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사정을 듣고는 깊은 탄식을 내쉬더군요. 그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탈북 시도가 이미 국제사회에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그때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이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북한 당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원수님 김정은 위원장께서 경로하셨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군요. 국경비대는 물론이고 보위부 국가보위서 요원들까지 총동원해서 우리를 쫓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제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답니다. 돌아오면 용서해주겠다. 가족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달콤한 유혹 뒤에는 더 큰 감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의 성명과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가 처한 실상이 알려지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폭되더군요. 이제 우리의 탈북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복잡한 외교적 문제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우리를 되찾으려는 북한 당국의 압력이 맞물리면서 우리는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작은 조약배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길고 긴 여정이었어요. 중국 땅을 밟았을 때도 또 다른 나라를 거쳐 비행기에 몸을 씌웠을 때도 꿈만 같았지요. 하지만 진짜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던 건 바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였어요.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이구나. 자유의 땅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료들도 저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 말없이 어깨를 토닥이는데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연과 고통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그저 안도감에 젖어 있었지요. 지긋지긋한 감시도 배고픔도 죽음의 공포도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죠. 저희가
이렇게 넘어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더군요. 북한 당국은 여전히 저희를 배신자라고 부르며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뉴스에서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언제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저를 따라다녔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마음인지요. 저희는 잠시 동안 외부와 격리된 곳에서 지냈습니다. 신원 확인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육도 받고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말은 같다고 하는데 쓰는 용어나 표현이 너무나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물건들이 여기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쓰이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지만 점차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밤이 되면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유의 땅을 밟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까요? 제가 무사하다는 소식이라도 전해줄 방법은 없을까요? 매일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들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잘 정착해야만 언젠가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이라도 생길 테니까요. 그게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철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땅 대한민국에서 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식도 꿈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이렇게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고향에 두고 온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린 아우들, 그 춥고 배고픈 땅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밤마다 잠 못 들고 그 얼굴들을 떠올립니다. 여기 와서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물에 씻고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그곳의 가족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아니까 더 미안하고 죄스럽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두만강을 건너고 험한 국경을 넘어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데 아주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어서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작은 실수에도 감시와 처벌을 받던 그 생활은 정말 지옥 같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더라도 자유를 찾아 죽겠다 하고 말입니다. 그때의 두려움은 정말이지 제 심장을 어렵게 했어요.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그며 혹시라도 잡히면 어떻게 될까, 발각되면 특장이다 하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음장 같은 강물은 제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았고 강 건너편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조심하며 물에 잠긴 나뭇가지에 몸을 숨기던 그 순간들 아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저는 살았고 여기에 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그저 저만의 불행한 과거가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증언하는 것은 그저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곳에 남아있는 수많은 철민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 땅에서 받은 자유를 헛되이 쓰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북녘 땅에도 언젠가 자유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저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증언자로 살아갈 겁니다. 저의 목소리가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저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